예, 안녕하세요. 어, 예, 150, 이쪽을 펴도록 하세요. 어, 추석 연휴에 소위 그 150쪽에서 152쪽 거기 위에 상단까지는 어, 수업을 녹화 파일로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4.19 혁명에 대해서 이제 소위 4.19 혁명이 일어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이 1961년에 이제 하야하는데 그때까지 이 과정을 예, 추석 연휴에 녹화 파일로 올렸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고요. 오늘은 152쪽 밑에 부분 민주당 정권과 통일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소위 이승만이 이제 갑작스럽게 하야하자 수석 국무위원 허정을 중심으로 과도 정부가 구성됐다. 그러니까 소위 정부는 이제 에, 소위 조각을 처음 준비한 대로 이렇게 완성한 그런 정부를 우리는 이제 제1공화국 그랬죠. 이승만 대통령의 제1공화국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이 공화국이 탄생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어, 갑작스럽게 하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뭐 과도 정부, 뭐 임시 정부가 되는 거죠. 과도기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수석 국무위원 허정을 중심으로 과도 정부가 이제 구성됐다. 과도 정부는 거기 보면 평화적인 정권 교체, 3.15 부정선거 책임자 처벌, 경찰력의 수습, 정치적 중립 등의 그런 현상 유지 정책을 이제 발표했다라고 되어 있죠. 당시 국회 쪽에서는 소위 민주당은 이승만 대통령을 냈던 그 자유당과 서로 협의해서 어쨌든 내각 책임제로 가자. 어, 일단 당시 자유당의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함으로써 이제 공은 책임은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온 거죠. 그런데 민주당이 소위 이제 정권을 리드하는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 어쨌든 자유당과 협력해서 그 대통령제보다는 절대 권력한 대통령에게는 내각제로 간다. 어, 자유당과 서로 협의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길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하지 말고 학교로 돌아와서 본업 학업에 충실을 하라. 그렇게 이제 선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도 정부는 193쪽 봐요. 1960년 6월에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했다. 그리고 7월 29일 총선거를 실시했네요. 어, 그래서 학생들은 민주당이 하는 일련의 과정, 그 중에서도 이제 총선거까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제는 이제 안심을 한다 하고 학교로 돌아가서 이제 학도 호국단을 해체했다. 그리고 새로이 학생회를 구성하며 했으며 국민 생활운동과 국민 계몽운동을 벌였다. 근데 학도 호국단을 뭐냐 그러면 소위 예, 문자 그대로 호국이에요. 호국. 만약에 뭐 전쟁 같은 게 일어나면 어, 학교 학생들이 직접 전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조직을 군대식으로
그렇게 이제 조직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합동단은 박정희 이 정권에서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면 학생 호국단 조직을 그대로 이제 군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박정희 정권 때 학교 다녔는데 뭐 소위 지금은 뭐 민방위 그런 훈련하듯이 직접 이제 부대에 입소해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3박 4일 또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학도극단을 해체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학교를 정권에 애속시키기 위해서 이제 학도 호국단을 조직했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왜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했기 때문에 라고 해서 그 학생 군사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고 공부에 전념하되 새로운 학생회를 구성한다는 거죠. 순수한 학생 중심의 학생회를 구성하고 또 거리로 나가서 국민 계몽운동을 벌였다. 독재 정권의 그 위험성 뭐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이제 설파하는 거죠. 에, 에, 어떻든 이제 과도 정부의 정책을 보고 신뢰를 가진 겁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도 학내 민주화를 이제 실천하게 되죠. 이것이 곧 이제 학도 호국단을 해체하는 것이다. 또 순수한 학생 중심의 조직을 학생회 오늘날 각 대학마다 학생회가 있잖아요. 우리 세종고등법원도 순수한 학생회를 조직했다. 그리고 애국 계몽 운동에도 참여했다. 뭐 이런 걸 보면 이제 학원의 민주화가 생각대로 달성됐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이제 대통령은 총선거를 에, 총선거 7월 29일에 실시한 제5대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총선거는 이제 국회의원 뽑는 거죠. 그래서 결과 예상했지만 어떻든 자유당을 누르고 민주당에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그런 거는 국회의원 숫자가 절대 많았다. 그런 얘기네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소위 내각제입니다. 현재 내각제를 바꿨어요. 이승만 대통령제를 제 과도정부에서 그런 작업을 시작했죠. 그래서 내각제로 간다. 그래야 대통령 윤보선. 근데 이제 대통령은 내각제에서 대통령은 실권이 없습니다. 상징적인 거죠. 그다음에 국무총리 장면 모든 실권은 국무총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2공화국을 출범시켰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 제1공화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남한의 단독정부 건국에서 시작됐고 제2공화국은 드디어 뭐 2년 후에 자유당 대통령을 낸 자유당이 소위 이제 제 소위 민주당한테 실권을 넘겨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민주당이 제2공화국 설립의 주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제2공화국에서 대통령은 누구고 국무총리는 누구였느냐 언더라인 쳐서 알아두도록해요.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을 이제 구별해서 이해하고 제2공화국의 특징은 이제 내각제로 바뀌었다라는 것하고 대통령 윤보선은 상징적이고 실권은 국무총리 장면한테 있었다.
그렇게 에, 이해를 해두기 바랍니다. 근데 장면 국무총리 정치적 역량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미흡했던 걸로 보여요. 어, 그래서 이제 전체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국민의힘의 뭐 윤석열, 어,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100일 정도 남았는데, 소위 그들의 그 공약을 우리가 분석해야 된다. 그들의 공약 중에 과연 우리 젊은 학생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있는가? 라는 거를 이제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 세계화 시대에서 가장 지금 취약계층으로 몰린 것이 우리 청년들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노인 세대죠. 그래서 노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많이 살았으니까 문제는 덜 된다. 물론 고생을 했으니까 행복할 권리를 가져야 되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뭐 일할 그런 뭐 직장이 없다. 직장이 있다 하더라도 뭐 150만 원, 2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비정규직을 갖는다면 그것도 문제죠. 어떤 세계화 시대 아니 신자유주의 시대에 가장 소위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공약을 꼼꼼히 체크해야 된다. 장면 국무총리 역시 자유당 그 시절하고는 다른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하고 그걸 공포를 해서 일반 백성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 역시 자유당과 같이 소위 예, 소위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제쳐놓고 자기들의 호주머니 채우는 또는 소위 자기들의 그 어떤 권위를 탄탄하게 하는 기득권 세력으로 거듭나는 그런 문제에만 이제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구파와 신파로 갈라졌다. 군적인 싸움이죠. 신파와 구파. 근데 구파 중에서도 또 구파가 갈라져가지고 드디어 신민당을 창당할 지경이었다. 신민당 언더라인 쳐봐요. 이때 구파에서 신민당이 갈라져 나왔는데 이때 신민당의 40대 기수가 김영삼과 김대중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구파, 신파 뭐 그런 걸 일일이 다 따져서 볼 수는 없고 아무튼 민주당은 자유당과 다르게 일사불란하게 뭐 국회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소위 파벌 싸움을 끊지 못하고 옛날과 똑같이 자유당과 똑같이 파벌 싸움을 했다. 특히 이제 구파, 신파가 나눠지고 구파에서 또 좀 혁신적인 그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우리는 신민당이라고 그런다. 그 신민당의 40대 기수론 그때 소위 구파에서 갈라져는 신민당의 40대 기수가 김영삼과 김대중이다. 두 분 다 이제 대통령을 했죠. 어떻게 보면
당시 소위 그 썩어 빠진 그런 이제 정신을 가진 고파하고 전혀 함께할 수 없다. 그래서 그 혁신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두 사람이고 우리 현대 정치의 가장 소위 이제 크게 기여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두 사람을 낸 당이 신민당이라는 것 정도를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에, 근데 소위 그 장면 총리한 국무총리한테 많은 걸 기대했지만 함량 미달이다. 그래서 조금 서운한 점이 많았는데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제 또다시 실망을 시키는데 그게 뭐냐? 소위 에, 4.15 부정선거에 대한 그 학생들이 거리 데모를 했죠. 그런데 결국 이제 그걸 방어하는 군인들이 소위 수류탄을 던지고 페퍼포구를 쏘고 총을 쏘고 우리 강주 그 항쟁에서 아직까지도 그 발포 책임자가 안 나왔죠. 그런데 당시에도 누가 소위 학생들한테 총을 겨누게 했느냐, 발포를 하게 했느냐, 그 책임자를 가려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유야무야 그렇게 넘어갔다. 결국 이제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오히려 장명 국무총리는 반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철저한 민주화 혁명 완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사회 혼란으로 규정합니다. 학생들의 시위를 사회 혼란으로 규정하고 방공법과 데모 규제법을 적용해서 이제 감옥에 보냈다. 그 소위 리더들을 반동이라는 거는 소위 흔히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반동 갔나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된 그런 것을 거치고 혁신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그 이전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동이라고 그래요. 흔히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러죠. 그러면 임진왜란 큰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그 전쟁이 끝나면 다시 복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유화 정책을 써야 됩니다. 옛날처럼 양반 상놈 뭐 상놈들이 양반들의 상놈들을 예전처럼 막 착취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마찬가지로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많은 그런 이제 노비들이 막 도망을 가요. 그러면 주인은 큰 손실이지요. 국가는 손실이 아니에요. 주인이 손실이에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병자호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왕이 된 효종이 소위 국가의 공권력으로 도망간 노비들을 전부 색출해서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반동이라고 그래요. 소위 양반 상놈 그 같은 유계 질서가 아주 철저하잖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좀 이렇게 이완돼요. 일단 이제 전쟁이 터지면 노비들은 그 지역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나 이런 양인이다. 돈이 있는 사람 나 양반이다. 그렇게 행세하죠. 그럴 경우 소위 노비 주인, 노비 주인은 큰 손실을 보죠. 하지만 이제 국가는 전혀 손실이 없다니까요. 왜? 노비는 소위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게 아니라 주인한테 있어요. 국가에 세금대도 안 내요.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가고. 근데 국가가 공권력으로 일부러 도망 노비를 전부 잡아다가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고 그것을 우리는 반동이라고 그런다. 전쟁 이전에 양반과 상놈의 그런 엄격한 체제로 돌아간 것. 여기에 보면
소위 그 발포 명령자를 색출해서 처벌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장면 국무총리가 도리어 학생들을 시위법으로 묶어가지고 처벌하고 방공법으로 묶어서 공산당으로 이렇게 처벌하고 이런 실망스러운 정책을 소위 내놓았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시 이제 노동자들이 전면에 나섭니다. 그래서 4.19 혁명은 이제 학생들이 주도 하이칼라 학생들과 젊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소위 독재 정치 타도, 소위 부정선거 타도 등등을 외치고 일반 공장에서는 소위 그 노조를 만드는 그런 운동이 활발했어요. 소위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과 함께 그런 공장에서는 자 노조를 만들었다. 당시 노조는 이제 방직 공장이 이제 효시예요. 특히 이제 일본이 이제 한국에서 착취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쌀도 있고, 인삼, 담배 이런 걸 전매제로 해가지고 전부 술도 전매제로 해요. 다 착취해 가잖아요. 그런 것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어, 모카를 원료로 이렇게 이제 배를 짭니다. 그 공장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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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도 광주에 있고 또 뭐 대구에도 있고 등등 각 지역마다 큰 공장이 있죠. 그래서 그 시기에 1900, 이 시기 1960년 이 시기에 국내에서 가장 큰 공장은 소위 그 방직 공장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참 이제 고개가 까우둥거리는데 아무튼 산업의 근간이 되는 소위 예, 석탄을 제조하고 또는 철을 생산하고 그런 무슨 기계를 만들고 그런 공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제 소비재를 또는 옷을 만드는 그런 이제 소위 방직 공장이 가장 컸다, 가장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조 운동의 시작은 방직 공장에서 시작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교사들이 교직원 들이 이제 모여서 노조를 이제 결성했다. 그래서 1959년에서 60년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하면 단위 노조가 170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나중에는 언론 노조 운동, 금융 노조 운동, 예, 소위 각 분야의 노조 운동이 활성화가 됐다. 이런 과정에서 예, 정면 국무총리가 실제로 이제 반공법을 또는 데모 시위법을 적용해서 반동으로 돌아간 것은 노조 활동에도 이제 큰 제약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실제적으로 이제 정면 정권은 이제 미국과 대미 한미 경제 원조 협정을 체결했다. 청년 정권이 그야말로 이제 한 것 중에 대외 정책은 이것이 가장 큽니다. 거기 나와 있는 밑에 내제 한미 경제 원조 협정을 체결했다. 근데 겉으로 보면 경제 원조의 하나의 그 통로가 되지만 미국은 어, 이런 경제 원조라는 이제 이름을 앞세워서 실제로 이제 내정을 간섭하려고 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시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에요. 이제 우리가 공부했지만 1950
8년인가 어떤 그게 그 녹화 파일에 있는데 우리 경제는 150쪽 첫째 줄에 나오네요. 1957년 그때는 무상 원조를 유상 원조로 바꿨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거의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선생님도 그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인가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교 가면 소위 그 미국에서 무상으로 주는 그 밀가루가 있어요. 또 옥수수 가루가 있고 그것을 학교에서 이제 큰 소대에다 쪄가지고 점심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먹기도 했습니다만 어떻든 1956년까지는 이제 무상 원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57년에 가서 유상 원조로 바꾸니까 우리 경제가 휘청 쓰러질 정도였다. 우리 경제가 얼마나 변화하겠는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순수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한미 경제 원조, 당시 우리나라의 GNP는 100달러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장은 상당히 이상적이죠. 현실적으로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판이다. 그러는데 그것은 한미 경제 원조 협정이라는 것은 소위 먹을 것을 우리한테 던져주고 우리를 자기들의 입맛대로 길을 들으려는 그런 수작이다라고 이제 학생들이 거세게 이렇게 대모를 했다. 뭐 그런 쪽으로 말하면 경제 먹거리를 가지고 한국을 예속시키는 그런 이제 조약이다. 그것을 파괴라라는 거죠. 근데 달리 생각하면 어떻든 내정 간섭이라는 것을 내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민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법이 한미 경제 원조 협정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죠. 이 문제를 전면에 걸고 장명 공무청이 퇴진을 주장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거리로 써야져 나온 거죠. 그래서 과연 그렇게까지 한미 경제 원조 조약이 문제가 되는가? 그런데 이 한미 경제 원조 조약을 앞세워서 그 이전에 장명 국무총리가 잘못했던 것을 한꺼번에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든 장명 국무총리도 물러나라는 거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네요. 그래서 뭐 4월이 되면서 61년 어떻든 서울대 민통년 4월이 되면서 장면 총리 하야 주장이 열기를 더했고 5월 3일에는 서울대 민통년 그래서 남북학생 회담을 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어떻든 분단 시대의 역사 인식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분단해서는 안 된다. 이 분단의 문제를 학생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한 것이 1961년 5월 3일 서울대 대표와 북한 대표까지 만났다. 그리고 학생들이 소위 분단 문제까지 나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어,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분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 그래서 학생들의 주장이 예, 어쨌든 남북 문제, 분단 문제까지 해결하려고 들고
그래서 이건 제2의 4.19 어떤 문제까지 확대하겠다. 뭐 사회 혼란이 이제 예상되는 거지요. 그것을 빌미로 드디어 이제 5.16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주장은 물론 의미는 있다고 보지만 정도가 좀 심해서 결과적으로 군부의 개입을 자초했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선생님의 견해예요. 그래서 정면 국무총리가 함량 미달이다. 또 반동 정책을 쓴다. 그거를 처음에는 그분의 능력을 믿고 학원으로 돌아갔는데 따라서 실망을 하고 다시 거리에서 쏟아 나와서 이때는 이미 남북 분단 내 역사 인식에까지 이제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드디어 군인들이 5.16 쿠데타 박정희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쿠데타에 주역이 된 거죠. 5.16 쿠데타를 보도록 합시다. 5.16 쿠데타는 1961년 5월 16일에 일어났다. 언더라인 쳐요. 1961년 5월 16일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죠. 쿠데타 세력은 반공을 국시한다. 때려잡자 공산당, 미국 등 우방과 유대를 강화한다. 자주 건설을 한다. 부패 일소한다. 6개 혁명공을 내걸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단 이제 쿠데타에 이르면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계엄령이라는 거 뭐냐? 평화 시에는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는데 계엄령을 선포하면 군인이 치안을 담당해요. 그래서 경찰이 군인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인 최고회의라는 그런 이제 명칭을 만들고 직속기관으로 중앙정보부를 설치했다. 중앙정보부 원드라인 쳐요. 그리고 국가재건 최고회의 이것은 뭐 내각 그 또 다른 그런 이름이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사정부가 드디어 세워지는데 모든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국가재건 최고회의고 그 밑에 직속기관으로 중앙정보부를 설치했다. 중앙정보부는 남산에 있는데 오늘날 안기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포정치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155쪽 보면 국회와 정당을 모두 해산시켰다. 그리고 정치활동 종합법을 만들어서 구정치인 4,374명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뭐 전두환이 했던 것하고 이제 비슷하죠. 전두환은 그 모델을 박정희 5.16 쿠데타에서 그대로 가져왔다. 그래서 뭐 진보 신문은 또 폐간을 하는 거죠. 또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를 세형까지 시켰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에 대해서 아주 좀 신랄하게 비판하고 좌파 빨갱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군복을 벗게 한 그런 신문이 민족일보죠. 그래서 그 사장을 아예 그냥 사형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정축제자 처벌을 내어서 재벌 총수를 구속하고 사회 정화 차원의 깡패를 대대적으로 체포했다. 네. 일단 쿠데타를 일으키면 이렇게 기존의 정치인들을 다뭐 쫓겨내고 또는 감옥에 가두고 재벌 총수들을 겁박해서 이제 돈을 빼앗고 뭐 그러는 거지요. 뒤에 소위 전두환에 대한 이제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만은 방식이 똑같다. 그래서 재벌 회장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풀어주는 대가로 정치 자금을 마련한다. 그게 이제 순서입니다. 그다음에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이 소위 국회를 해산하고
자기들 중심의 새로운 당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 거기 보면 민주공화당이라고 언더라인쳐요. 소위 박정희 쿠데타 세력을 이제 떠받치는 그런 새로운 당을 만드는데 그게 민주공화당이다. 생각이 안 나면 그냥 공화당이라고 쓰는 걸로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위 공화당은 일단 국회의원들을 마음대로 주문을 내면 이제 화살이 필요해요. 그 소위 좀 총알이 필요한 거지요. 그 총알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 당시 삼성 삭가린 밀수 사건 그래가지고 터뜨립니다. 그 당시 이제 회사가 뭐 전공법을 하겠어요. 온갖 불법으로 뭐 세금 탈루라든지 뭐 등등 온갖 불법으로 이제 무역을 해서 돈을 버는데 그것을 소위 터뜨리고 그것을 조건으로 적는 돈을 소위 내게 한다. 그것이 이제 정치 자금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소위 정치가 안정되면 나는 다시 군인의 본부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근데 2년이 지난 1964년 4월에 대통령 선거를 해요. 군복을 벗고 그다음에 5월에 국회의원 선거, 8월에 민정이양 뭐 이런 식으로 정치 일정을 하는데 1963년 8월에 어떻든 자기가 별 4개 육군 대장으로 승진한 그 뒷날 군복을 벗고 예편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공화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을 하게 됐다. 근데 앞으로 민정이양 하겠다고 1900 소위 63년까지도 별 4개 달면서까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한 곧 다음 날 군복을 벗고 대통령에 출마했다. 이게 민정이양하겠다는 것은 허구다라는 거죠. 1964년 드디어 4월 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윤보선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고 국회 의석 역시 175개를 차지해서 175개석 가운데 110석을 차지했다. 그래서 소위 야당인 자유당이 소위 여당인 공화당을 감시해야 되는데 좀 말자리나 실력 있는 좀 그런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이제 공화당으로 갈아탔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드디어 박정희 시대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하고 금요일 날 나머지 금요일 날은 166쪽 강주 함께 나는 이제 신군부의 몰락 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수업 마칠게요. 수고했어요. 교수님, 크게 해봐. 저 교수님 들리세요? 목소리 더 크게. 교수님 들리세요, 지금? 어. 그 질문이 있는데, 거기서 출석 부르고 하자. 네. 김현석, 임승재, 연기람, 박세연, 임석규, 임재호, 연기람 있습니다. 연기람 출석. 임재호 있습니다. 누구? 임재호 있습니다. 임재호 출석. 안정철, 이승환, 정석훈, 네, 정석훈 박태용.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해봐. 정석훈 있습니다. 정석훈 출석. 유지환, 정혜성, 네, 정혜성 있습니다. 옳지, 정혜성 출석. 박승현, 문지양, 문지양 이해찬, 있습니다. 옳지, 문지양
출석. 김수연, 전현수, 있습니다. 누구? 김수연 있습니다. 김수연 출석. 이준희, 이준이 있습니다. 이준희 출석. 유지원 정동헌, 유지환 있습니다. 있어봐. 여학생인데. 유지환 있습니다. 유지환, 유지환 출석. 그 다음에 정동원, 이은지, 서송아, 임지호, 임지우 있습니다. 옳지, 임지호 출석. 다시 한 번만 부릅니다. 자, 김현석, 임승재, 박세연, 임석규, 안정철, 이승환, 박태홍, 박승현, 이해찬, 전현수, 박태린, 정동헌, 이은지, 서송아, 서송아 이사- 있습니다. 서송아, 옳지. 서송아 출석. 네, 다음 금요일 보겠습니다. 저 교수님 질문 그 뭐지? 통합정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 세 개가 이제 통합된 거잖아요. 몇 페이지? 83페이지요. 다시 크게 해봐. 잘 안 들려. 83페이지요. 83페이지? 통합정부요. 이제 대한국민의회랑 한성정부, 또 그다음에 상해 임시정부, 이 세 개를 알아도, 그 세 개가 통합된 게 이제 통합정부잖아요. 그게 이제 상해에서 결성이 된 거죠. 그렇지. 이제 상해 임시정부로. 그럼 그 상해 임시정부로 이제 그 하나로 합쳐진 거죠. 그 지역에서. 나중에, 여기서 이제 내가 시험 문제 내는 거는, 이제 각각, 각 지역마다 정부가 생겨나잖아? 네,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게 한성정부고, 네, 두만강 건너 연해주에서는 대한국민의회고, 네, 중국에서는 상해 임시정부고, 네. 각각 이제 그렇게 알아두라 얘기야. 국내에서 무슨 정부가 생겼다고? 한성정부하고 그래. 대한국민의회. 국내에서 하는 정부. 두만강 네. 건너 연해주에서는 무슨 정부? 대한국민의회. 네, 대한국민의회. 중국 네. 상해에서는 상해 임시정부잖아. 그거야. 응? 옳지. 자, 알겠습니다. 나갑니다. 정동훈 그 교수님 출석했고, 죄송한데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유지환. 저 메일로 해. 나 지금 바쁘다. 다음 수업 준비해야 돼. 죄송합니다. 메일로 해주라. 네. 네.